나는 1세대 1주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니라서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 양도세가 비과세 되고 안 되고의 이 세금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죠. 당연하게 이게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상담도 한 3군데 정도 받으시라. 그러니까 이게 참 네.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일반적인 진짜. 사람들이 이런 네.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유튜브 공샘TV 운영하고 계시는 공창규 세무사님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이제 하도 이제 상속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결국에 이 상속세 자체가 바뀔 일은 없는가? 이것도 아마 조금 궁금해들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섰으니까 그렇죠. 이제 상속세 개정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이번에 이제 그 7, 8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거든요. 네. 그 개정안에 상속세에 대한 어떤 완화가 지금 나오지 않을까. 빠르면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는 상속세 개정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이 상속세 현재 상속세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현재 상속세 수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사실 여야 의견은 일치를 이미 했었어요. 작년에. 네. 그런데 작년에 일치를 했는데도 왜 작년에 통과를 못했냐. 이 상속세를 완화를 해주는 이 방법에 대한 좀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방법에 대한 차이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사실 그 여야가 그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이 법안이 이루어져야 이게 그 자기네 그 성과가 당의 되는 어떤 거죠. 성과가 되고 네. 그렇게 또 이게 표심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또 되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이제 발의한 그 상속세법을 이제 민주당에서 좀 반대를 해서 그 무산이 됐던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됐잖아요. 네. 집권을 하게 됐고 어쨌든 국회 다수당도 지금 현재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속세 법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네.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상속세를 좀 완화를 해줄 수 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 상속세 완화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완화를 해주는 그 방식이 기존에 이제 유산 취득세가 아니라 네. 그냥 우리가 간편하게 일괄 공제 금액을 그냥 상향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기존에 이제 그 공제를 5억에서 한 8억으로 네. 배우자 공제도 5억에서 한 10억으로 뭐 이렇게 되면 한 18억까지는 이제 그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상속세 완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 공제 뭐 이런 것들도 키워주고 이런 건가요? 자녀 공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기본 공제 그 금액을 높여주고. 좀 상향을 좀 해주겠다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뭐 동시에 돌아가시는 일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아버지가 좀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네네. 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시면은 한 18억 정도까지는 그렇죠. 세금이 안 나오고.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또 이제 나머지 자산을 또 이제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뭐 네네. 지분이든. 그러면 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그때는 이제 배우자 기본 공제가 공제는? 안 되니까 뭐 기본 공제가 뭐 한 5억에서 한 8억 정도, 8억 아니면 10억 뭐 이 정도로 좀 인상이 된다면 그것도 좀 어쨌든 세부담이 우리 일반 서민들 입장 수준에서 많이 완화가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한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뭐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한 20 초반 정도의 자산이 있으시는 분들은 뭐 크게 뭐 부모님이 상속세를 뭐 내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약간 내거나 뭐 그 정도. 거의 뭐 크게 많이 부담 없다. 내려가는 수준으로. 예. 사실 이게 상속 공제가 말이 안 되는 게 네. 이 옛날에 1997년에 음마 아파트 두 채 5억도 안 할 때 그때 그 상속 공제 5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있었어도 상속세를 안 냈단 말이죠. 네. 97년도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부자들이나 내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냥 뭐 한 채 있는 분들도 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한 거를 대한민국 모두가 알고 있어요. 네. 모두가 알고 있고 여야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상속세를 완화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 이 세법 개정안에 이 상속세 그 공제 그 인상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여는 전혀 뭐 네. 없을까요? 증여도 사실 젊은 세대한테 돈을 줘서 뭔가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증여 공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5천만 원 이게 네. 2014년부터 이제 쭉 이어오던 거라 근데 이제 우리가 상속 공제 비교하자면 그래도 좀
덜 됐죠. 덜 됐고 이제 또 그 증여 사실 저는 이제 상속세만큼 증여세 이 공제 완화 또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네. 어쨌든 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받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실 때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자녀가 이 재산을 받아야 자녀가 또 쓰고 네. 이게 또 이게 그 재산이 이렇게 그 선순환되면서 이게 경제가 이게 순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증여 좀 공제를 확대를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네. 이 증여 공제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 어. 예, 이것은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좀 봐야겠죠. 네. 그러면은 그 지난 그 세법 개정 가지고 막 논란이 있었을 때는 네. 최고 세율을 내린다 만다 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서로 여야가 막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세율 자체를 뭐 건드리거나 뭐 그러는 방향은 아니겠죠. 최고 세율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려질 이유가 없겠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는 해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네.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50% 세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예, 그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 그 10% 구간 있잖아요. 네. 세율 10% 구간이 현재 뭐 증여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1억까지가 10%거든요. 네. 아, 이걸 좀 2억 정도로 좀 인상을 해주면 어떨까? 이거 좀 그 제 생각인데, 네. 예, 이거를 2억까지는 좀 인상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일반적으로 증여를 그렇죠. 할 때 뭐 예. 자녀한테 뭐 한 1, 2억 정도 주지. 아, 그렇죠. 뭐 5억, 예. 10억 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20%도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 구간을 1억에서 한 2억으로 좀 확대를 해주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상속 관련해서는 과거보다는 좀 부담이 좀 그래도 내려간다. 내려갈 것이다.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부모님들은 이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거나 많아야 뭐 두 채 뭐 이런 것 정도로 이제 대부분 이제 부동산 자산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새로 지금 뭔가 부동산이든 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시니까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셔서 그렇죠. 대부분 또 1주택 막 하려고 하시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주택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난 어차피 비과세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12억까지는 또 이제 세금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양도세 맞는 경우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뭐 상담을 요청을 받잖아요. 네. 제가 제일 좀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상담이 이 양도세 비과세예요. 예. 정말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만큼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예를 들어 뭔가가 터지면은 네. 이 양도세가 비과세 되고 안 되고의 이 세금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상담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뭔가 작은 거 하나 놓쳐가지고 내가 답변을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수억을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그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 네. 양도세를 이제 받으시는 분들에게 일단은 이제 앞서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이 당연하게 이게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전문가 꼭 상담을 하시되 네. 상담도 한 3군데 정도 받으시라. 네.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좀 안전해지겠죠. 네. 예, 물론 이제 뭐 상담 비용이 더 들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안전하게 좀 비과세 몇 억 받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비과세 이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그 크로스 체크를 좀 세무 상담을 한 세 군데 받아서 하시는 것이 일단 좀 좋다.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양도세 비과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면은 네. 1세대 1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니까 비과세가 안 되겠죠. 네. 나는 1세대 1주택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알고 보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니라서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예, 일단 이제 그 가장 큰 이유 첫 번째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예,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이게 주택도 되고 아니면 그냥 오피스도 되고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이게 항상 이 오피스텔 때문에 이 양도세 비과세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나는 이제 이 아파트를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팔 건데 알고 보니까 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이제 잡히는 경우가 있다. 네.
뭐 당연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고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택으로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본인들이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뭐 이제 겉에는 이제 뭐 우리가 뭐 부가세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이제 뭐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서 이렇게 업무용으로 꾸미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주택이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세무서에서 굉장히 쉽게 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이나 그 가스 요금 네.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업무용이랑 주거용이랑 당연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수도세는 우리가 그 주거용으로 하면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니까 이 물 쓰는 양이 많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사실 물 쓰는 양이 그렇게 없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아무리 이렇게 좀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꾸미셔도 이것은 다 걸린다. 굉장히 쉽게 걸립니다. 네. 굉장히 쉽게 걸리고 특히 또 이제 국세청에서도 우리가 그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를 했을 때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네. 거의 이걸 조사를 많이 해요. 이것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갖고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그렇죠. 타겟해서 하는 거죠. 타겟을 해서 네. 그 양도세 세무조사로 나와요. 이 세무조사라는 그런 명분으로 나와서 네. 이 오피스텔을 어떤 그 주택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 네. 좀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 가령 이제 법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경우죠. 네. 이 오피스텔을 법인에게 임대를 해주면은 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업무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개인한테 해준 게 아니니까. 네. 이 임차인이 법인인 거예요. 그 그렇죠, 임대차 그렇죠. 계약서에. 네. 그럼 이거는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업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법인이 이것을 이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했다. 네. 그러면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했으니까 이 결국에는 이거 주거용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 국세청에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종업원이 그 기숙사나 이런 걸로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써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이게 굉장히 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조세 소송으로 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이제 한 채 갖고 있으면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당연히 비과세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실제 오피스텔이 뭐 사무실로 쓰고 있다. 이런 걸 좀 증명을 한다면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내부 사진이라든지 네. 그런 증거 자료들을 미리 잘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한 번씩 점검을 또 가야 되나요? 이것도? 뭐 점검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는 세입자분한테 좀 그 얘기를 해서 임차인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사진을 이런 좀 식으로. 달라. 예,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한 그 기숙사로 쓰고 있다. 네네. 만약에 숙소를 쓰고 있다. 네. 이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제가 봐도 좀 애매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여러 사람이 숙소로 쓰면은 이것을 그 주거용이라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어느 이제 임직원 한 분이 계속 썼다. 그럼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주거용이랑 다를 게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는 또 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근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네. 너 직원들 여러 명 써라라고 말할 권리가 또 없을 뭐 수도 있지 그럴 않습니까? 수도 있죠. 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상당히 좀 골치 아프다. 네. 예, 애매하고 사실 이건 저도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에 뭐 이제 네. 한번 뭐 이렇게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오피스텔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제일 문제 많이 되는 게 이 오피스텔이죠. 네, 그래서 아예 오피스텔이 이제 그러니까 이 주택으로 아예 취급을 안 해주면 제일 단순해지는 건데 그렇죠. 너무 이게 편하죠. 요럴 때는 요거고 네. 저럴 때는 저거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오피스텔 때문에 항상 이 부동산 세금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저것도 있던데요. 네. 이렇게 시골에 뭐 집을 그냥 하나 네, 이렇게 막 있습니다. 지분으로 가지고 계시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냥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 집 그냥 형제들이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이주택자로 취급받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상속주택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요건이 다 다르고 그 케이스마다 이게 무조건 상속주택이 다 주택수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동일 세대원이었다. 네. 동일 세대원인 자녀가 이걸 상속받으면 이 상속주택수에서 제외 안 해줍니다.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보면 디테일하게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속주택 나 한 채 있으니까 이거 주택수 제외, 비과세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에 대한 어떤 예규나 판례들이 수천 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내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아파트 한 채 뭐 이렇게만 갖고 있으면 사실 비과세 뭐 걱정하실 일이 거의 없을 테지만은 뭐 부모님이 주신 뭐 상속 주택이 한 채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내가 장기 임대 그 사업자 있잖아요. 뭐 네. 장기 임대 주택 사업자라든지 뭐 이제 그런 어떤 좀 복잡한 경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제 여러 그 전문가들 판단을 좀 받아야 되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 양도세 비과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 모르시는 내가 경우가 그런 많아요. 지분이 있었나 하고 까먹으신 경우들도 있고. 맞아요, 맞습니다.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 시골에 뭐 주택이 아주 작은 이 한 채 있는 그 본인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이제 한 채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체크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팔기 전에 어떻게든 기억을 더듬어서 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뭐 아니면 재산세 부과 내역을 본다든지. 재산세 부과 내역 보면 확실하죠. 네. 그런 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하고 또 이제 한 가지 이건 진짜 억울한 경우.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비과세가 맞아요. 나랑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서 사는데 네. 잠깐 뭐 이제 뭐 건보료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녀 입학 때문에 네. 잠깐 내가 이제 그 부모님 집에 이제 전입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따로 떨어져서 살고 네. 이제 전입 신고만 같이 돼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게 또 이제 우리가 그 집을 팔게 되면은 일단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 등본상으로 일단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죄 추정의 원칙. 네. 일단 이제 우리는 등본상으로 볼 테니까 억울하면 네가 이 부모님과 별도 세대인 거를 입증을 해라. 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입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입증을 하는 것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교통카드 내역이라든지 통신기지국 조회 이런 것들이로 이제 입증을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것도 좀 그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조회되는 기간이 1년인가밖에 안 돼요. 맞아요. 짧아요. 이게 바로 이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양도하고 뜬금없이 한 3, 4년 뒤에 연락 오는. 그럼 그때 가서 이거 부모님하고 이거 별도 세대인 거 입증하려면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 살았더라도 네. 따로 떨어져서 산 그 증거를 제출 하는 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그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같이 돼 있으면은 부모님하고 양도할 때는 반드시 빼셔야겠죠. 네. 아니면은 미리 이런 통신기지국 자료들을 미리 좀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시던가. 그러니까 이게 참 네.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요. 일반적인 진짜. 사람들이 이런 네.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전입신고는 무조건 따로 해놔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 사는 대로. 그렇죠. 하는 실제 게 사는 대로 맞고. 하시는 게 맞죠. 그럼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따로 해놓고 이게 네. 1주택인 것처럼 이게 서류상으로는 돼 있는데 같이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같이 사는 경우 있죠. 그런 거는 또 역으로 걸리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죠.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네. 운이 좋으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걸리는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전입 신고가 너무 잦은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특히 양도일 직전에 전입 신고한 거. 이건 제가 이제 그 국세청 공무원이라도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정황상 의심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입 신고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아주 양도하기 오래 전부터 어떤 한 주소로 꾸준하게 돼 있었다면은 뭐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양도하기 막 한두 달 전에 갑자기 이렇게 뭐 부모님과 같이 돼 있었다가 뭐 엉뚱한 이상한 다른 주소로 돼 있다.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좀 의심을 받을 그럴 여지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설령 이제 실제로 세대 분리를 했더라도 양도 직전에 세대 분리를 하고 양도하고 나서 한 뭐 3개월 뒤에 다시 합가하면은 이건 세대 분리로 인정 안 해줘요. 이것도 기준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같은 세대였는데 너 그냥 잠깐 일시적인 퇴거한 거다. 퇴거했다 다시 돌아왔으니까 너 원래부터 그냥 동일 세대였다. 그 같은 세대로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대 분리를 한번 하시면 최소 1년 이상은 유지를 하셔야 된다. 1년 이상. 네, 1년 내로 다시 전입을 해서 부모님과 동일 세대가 되면은 처음부터 그건 세대 분리로 봐주지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사를 가서 갔다가 실제 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이런 네. 거는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 안 봐줘요. 예, 이거는. 예, 판례에도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은 따로 사셔야 돼요. 네.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죠. 떨어져서 살아야 그렇죠. 돼요. 양도세를 위해서. 안 그러면 이주택자가 되니까. 그렇죠. 양도세를 위해서
그렇죠. 야. 이것은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 세금 때문에 참 뭐랄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체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많고 특히 이제 상속이나 뭐 부부나 뭐 부모 간에 그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찌 보면 그냥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참 세금과 엮이다 보니까 이런 맞습니다.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부부 간에는 좀 괜찮나요? 그래도 부부 간에는 좀 돈 거래하고 아니면 뭐 부부 간에는 또 이제 6억 뭐 증여도 있고 하니까 뭐 집 사고 하는데 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부부 간에는 일단은 평상시에는 그냥 뭐 계좌이체 하시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우리가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아까 유죄 추정의 원칙이지만은 네. 예외적으로 이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무죄입니다. 아, 무죄 추정이에요. 예, 무죄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자 간에는 너무 많은 원인들로 서로 계좌이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건 당연히 다 하는 거고 이걸 문제를 삼고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면은 이건 뭐 살 수가 없어요. 네. 뭐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용돈도 받고 뭐 주고 막 하잖아요. 막 그렇죠, 이래저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터치를 안 한다. 근데 예. 집 살 때 항상 뭐 이거 의심 거래 뭐 하잖아요. 집 살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일단 이제 예를 들어 남편이 고소득자고 네. 아내가 이제 전업 이제 주부예요. 주부다. 그럼 이제 공동 명의로 예를 들어 뭐 20억 아파트를 샀어요. 10억씩. 네, 네. 그럼 남편은 당연히 소득이 있으니까 자금 출처 조사가 안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아내는 소득이 없잖아요. 네. 소득이 없는데 너 무슨 돈으로 샀냐? 네. 이렇게 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배우자한테 6억을 초과해서 받았다면은 그때는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자 간에 이제 같이 공동 명의로 취득하실 때 어느 한 분이 이제 돈을 버셔서 그 돈으로 같이 공동으로 취득하신다면은 네. 이 배우자한테 6억을 이체를 하고 꼭 증여 신고를 하셔라. 적어도 우리가 이 6억을 증여 신고를 했다면은 네. 일단 국세청에서 이 사람 그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아서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을 한 거구나. 네. 이 전업 주부가 뭐 다른 뭐 부모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 배우자한테 이 6억 받아서 취득한 거네.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 나올 가능성이 적겠죠. 네. 근데 이걸 신고 안 하면 그냥 이 금액 통으로 봐서 자금 출처 부족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 간의 공동 명의를 취득하실 때는 이 최소한 6억은 일단 이제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항상 증여세가 안 나와도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맞습니다. 항상 하잖아요. 예. 아니면 뭐 6억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뭐 증여세 신고를 한다든지. 그것도 괜찮죠. 일부러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증빙을 결국에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이제 자금 출처로 국세청 전산에 올라가서 애초에 자금 출처 조사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아내한테는 6억, 남편한테는 6억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증여까지. 네. 그러면 그 아까 차용증 쓰는 2억 1,700만 원 그것도 해도 되나요? 부부하네요. 부부끼리? 근데 부부끼리 사는 이게 사실은 이게 차용증이 네. 통할지 그건 사실 저도 조금 좀 난해한 게 이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이거 부부가 이제 어쨌든 경제 공동체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경제 공동체인데 내가 이제 배우자한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 네. 근데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용증 쓰고 다 네.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어떤 원금이나 이자를 뭐 납부하시는 것도 어느 한 통장을 정하셔서 그 통장은 이제 뭐 그 차용증 전용 통장 네. 그렇게 해야 이 생활비나 이런 게 안 섞일 거잖아요. 네. 최소한 그 정도로 좀 구분을 해주셔야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돈 관리를 따로 하는 부부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돈 빌려주고 뭐 내 거, 네 거 막 하는 분들도 있어서 네네. 이건 어쨌든 가능은 하다.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좀 더 이제 그 다른 계좌이체 내역과 섞이지 않도록 우리가 뭐 이자나 이제 그 원금을 분할 상환할 때 꼭 그것도 이체 메모를 반드시 남기셔라. 네. 섞일 수가 있잖아요. 이 생활비랑 뭐 용돈이나 이런 게 다 섞이면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이 차용증대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실 때 특히 배우자 간에는 반드시 이체 메모에 꼭 다 남기시는 게 좋겠죠. 네. 지금까지 공창규 세무사님 모시고 현금 입출금, 뭐 계좌 이체, 그리고 이제 1주택자 비과세 이런 것들 주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 나눠봤는데요. 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 이 책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또 다양한 기법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 가지고 절세를 합법적으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세무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